예, 이번 시간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헌법에서 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그 민주주의 또는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기본권을 구성하는 기초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국가기관에 표출될 수 있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현행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제,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 정치 체제에서 우리 헌법 체계에서 국민이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데, 이 집회의 자유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대의제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국민 개개인이 국가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 국민의 의사가 형성돼서 국가나 또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반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집회의 자유라는 거죠. 국민은 보통 의사표현의 주체로서 행위하기보다는 의사표현의 수신기, 수령자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많은 언론 매체 또는 정부를 통해서 그 정보를 수령하는 데 급급하지,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데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제한된 구조 속에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표현하려는 일정한 다수인의 회합, 이것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겠다. 이것이 집회의 자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집회의 자유는 개인적인 자유권이기도 하지만 다수인의 회합이라는 집단적 현상으로서도 보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회자의 기능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은요, 우리 두 가지로 이렇게 기능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개는 이거예요. 이 집회의 자유는 잘 보니까 자유주의적 인권의 입장에서 이 집회의 자유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주의적 인권설의 입장에서는 집회의 자유는 의사표현의 자유에서 근원한다는 겁니다. 집회의 자유가 이 민주주의 쪽보다는 개인의 자유 쪽에 있다. 그 자유 중에 어떤 자유냐? 의사표현의 자유다. 언론 출판의 자유다. 이쪽이라는 겁니다. 집회의 자유는 인격권의 직접적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이러한 인격권으로서의 인권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자유주의적 인권설에서는 집회의 자유라는 것은 타인과 함께 실현해야 하는 권리다. 왜냐하면 집회의 자유의 보장은 국가가 우리 국민들을 서로 분산시키고 상호간 고립화시키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회의 자유는 개인적 자유의 집단적 확장,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개개인의 행위를 단순히 합한 것 이상의 그 기본권, 그 집단적 확장,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집단적 행위로서의 집회의 성격이 도출됩니다. 집회를 통한 집단적 행위의 통일성은 상대적으로 거의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집회 참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는 집회 참여자의 의도 발현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리고 집회 참여자의 수가 다수가 되면 될수록 그 집단의 현존에 의해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집회라는 것은 단순한 정신적 논쟁하고도 다르고 그 이상의 아주 확장된 기본권으로 본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적 인권설에서는 집회로 인해서 관심 가능성, 그다음 고려 가능성, 관철 가능성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대중 매체를 통해서 집회 장면을 방송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관심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관심 가능성이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집회 개최를 통해서 다수인이 고도의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집회 주체로서 참여하게 하는 거죠. 고려 가능성. 그다음에 대중매체의 집회가 공개됨으로써 고양된 관철 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 집회를 하는 단체를 통해서 집회에서 표명된 정치적 의사를 조종하고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집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만 침묵하는 다수의 지지 기반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이런 행위는 개인적 행위의 확장 이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다른 법 규율이 필요하고 특별한 기본권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회 자유에 대한 자유주의, 인권적 입장에서는 집회 자유 보호 영역을 확장시키고 차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입장이 자유주의적 인권설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민주주의적 기본권 해석설입니다. 민주주의적 기본권 해석설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대의제가 특별한 기능을 하는 것과 같이 일반적 민주주의가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적 요소로 집회를 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는 우선 공적인 영역에서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더 나아가서 집회는 민주적인 절차에서 사회적 보전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보전 기능. 그건 뭡니까? 국가가 또는 정치가 잘못하고 있을 때 이 집회의 자유, 집회가 개최되고 집회 시위가 개최되는 것은 뭐다? 이 국가나 정치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적 보전 기능을 한다. 집회는 국가기관에게 정치적인 조기 경보 체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집회는 정치적 수정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집회는 국민의 수행 가능성의 한계를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집회는 기능적 민주주의의 필수적 전제로서 공적인 의견 표명과 공적인 의견 형성에 국민을 참여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민주주의적 기본권 해석서에서 이 집회는 민주주의에서 공적인 의견 표명, 공적인 의견 형성을 통해서 국민을 참여하게 만든다 그러는데, 이것은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집회자의 공동의 목적 중에 협의설에 가까운 것입니다. 협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적 기본권 해석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회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해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대의제하에서 집회의 기능은 국민과 대표자 간의 간극의 가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회의 기능은 절차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되고 통합과도 관련되어 있다. 집회를 통해서 표현된 의사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수용하지 않을 것인지의 선택은 국가 공권력의 권한이지만 국가 공권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집회는 국민 주권의 표현이며 정책 과정에서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는 민주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이제 집회 자유의 기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뭐라 그랬냐? 집회 자유의 헌법상 기능을 개인의 인격 발현과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로 이렇게 동시에 양자를 다 이해하고 있다. 양자를 다 포섭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인격 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집회의 자유의 이중적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최고가치는 우리 헌법 질서에서 집회자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 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 요소에 속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적 자유 측면과 민주주의적 측면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요 주관적 공고성과 객관적 법칙성이 있다는 것.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집회자의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중요하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 집회자는요 잘 아시다시피 요 집회가 뭐냐 먼저부터 설명을 드리면 집회라는 것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 추구를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요. 집회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 추구를 위해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첫 번째 다수인이 1번 다수인이라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집회 인적 요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수인 다수가 어느 정도가 돼야 다수냐 그렇죠? 두 번째는 공동의 목적이었습니다. 공동의 목적적 요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시적 공동의 회합 일시적 공동의 회합 왜냐면 오래 계속적인 회합이면 어떻게 됩니까? 결사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집회의 행태적 요소로서 평화적 집회여야만 되느냐 아니면 폭력적 집회도 되느냐 이 문제가 있죠. 예, 그러면 여기 하나씩 우리가 이제 집회는 집단적인 일시적 회합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집회 인적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다수인이 모여야지만 회합하여야지만 이것이 집회로 볼 수 있느냐? 1설은 3인설이 있습니다. 3인설은 뭐냐면 독일민법 제56조 제73조에 보면 사단법인의 구성수를 3인으로 3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인설은 그럼 문제는 독일민법의 사단법인을 구성하기 최소 필요한 숫자 이거를 왜 우리나라 헌법에 집회자유의 최소 인적 수로 보느냐 이거죠. 전혀 관계없는 거죠. 사단법인 예? 사단법인의 최소 구성원 수와 왜 집회의 자유 인적 요소를 같이 유사하게 보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 3인이라는 수는 반드시 다수인이라는 요소와 필수 불가결한 요소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수라고 하면 2인 이상이면 다수기 때문에 집회에서의 공동의 의사 형성은 2인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최소한 2인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집회의 목적적 요소는 목적적 요소는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거죠.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을 쫙 길게 서 있습니다. 아침에 이러한 사람들은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아침에 줄을 길게 서 있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 추구를 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냥 단순한 이 집단적인 일시적 회합이 아니라 어떤 거죠? 단순한 군집이라고 보기 때문에 헌법이 보호할 만한 집회로서 봐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목적 추구는 뭐냐? 다수인의 행위 의사로부터 도출된다는 거죠. 공동 목적은 구체화가 요구되거나 공동 목적의 완전한 일치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회 장소에 존재하지만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집회 참여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예를 들면 집회 장소에서 사진을 찍는다. 기자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다. 이 사람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집회 참여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집회의 목적적 요소는 최강의설과 광의설과 협의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협의설부터 보겠습니다. 협의설은 집회 참여자 의사는 공적인 사안이어야 된다. 특히 정신적 투쟁을 위한 그리고 정치적 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서 집회의 목적이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협의설입니다. 그러면 광의설은 어떠냐? 광의설은 집회에서의 집회 참여자의 의사는 공적인 사안일 필요는 없고 사적인 사안일지라도 공동의 의사 형성과 의사 표현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게 광의설입니다. 광의설은 약간 더 공적인 사안일 필요는 없고 공동의 의사 형성, 의사 표현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최강의설은 뭐냐? 집회자는 집단적인 행태의 인격 형성을 보장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의 의사 형성 또는 의사 표현에 국한할 필요는 없고 내적인 유대에 의한 의사 접촉 요소가 있으면 된다는 게 최강의설입니다. 최강의설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만약 방탄소년단이 우리 어디 큰 경기장에 와서 공연을 한다. 그럼 거기에 그 방탄소년단을 보기 위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내적인 유대관계가 있을까? 유대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방탄소년단 보러 온 거지. 그것은 내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해서 온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영화제를 참여한 사람들이 영화제를 참여한 많죠? 어떤 영화제들, 지역 영화제들 있잖아요. 영화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간에 내적 유대관계. 우리는 영화제에 관심 있어 온 사람이지 그 영화제에 참석한 사람들이 내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이 최강의설에 혹시나 포섭될지는 몰라도 이거 최강의설 포섭되기도 어렵지만 최강의설에 포섭된다고 하여도 우리가 이러한 그냥 내적인 유대관계만 있으면 집회로 보느냐 이거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최강의설은 우리가 채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설은 뭐라 했습니까? 협의설은 아까 말했듯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또는 공적인 사안을 위하여 모여야 되는 거죠. 이 협의설은 근데 문제는 뭐냐? 공적인 사안이냐 사적인 사안이냐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집회를 하는데 뭐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게 공적인 사안이냐 사적인 사안이냐라고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양자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협의설도 그래서 채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은 건 아니지만 차선적으로 광의설은 공동의 의사 형성, 의사 표현이 있으면 이 집회의 목적적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공적인 집회든 비공적인 집회든 그 공동의 의사 형성과 의사 표현이 있으면 우리가 목적성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회 행태적 요소입니다. 집회 행태적 요소로서는 우리가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집회와 관련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회 공동 목적의 내용 있죠. 우리가 목적적 요소에서 집회가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동 목적의 내용은 집회의 조건으로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요건이 뭐든 상관없다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내용 중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집회든 경제적인 이유에서 집회든 종교적인 집회든 문화적 집회든 정치적 목적의 집회든 집회 자유의 보장과 관련해서 이 목적을 다투지 않는다. 묻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세요. 따라서 그 집회가 공동의 의사 형성, 의사 표현을 위해서 모였다면 그 표현된 의사는 헌법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에서 보장될 뿐만 아니라 집회에서 종교적인 행진을 목적으로 행진을
종교적인 행진의 목적을 가지고 집회를 한다면 종교적인 행진은 헌법 제20조 1항의 종교자유에서 그 허용성을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요. 집회란 일단 어떤 집회 장소가 있어야 되죠. 집회 장소에 집회 참여자들이 함께 현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만약 그 집회 참여자 중에 다수 100명이 있다면 99명은 여기에 집회 현장에 있고 장소에 있고 한 명은 어디 사무실이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온라인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인터넷을 통한 이 가상적 온라인 집회는 헌법상 의미하는 집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소적으로 함께 현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집회는 고정된 일정한 장소에서 함께 현존할 것을 원하는 것이지 이것을 서로 분리적으로 온라인 집회라는 것은 우리가 헌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속성 요건은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 집회 자유 구성 요건에서 지속성이라는 것은 거의 필요치 않다. 최소한의 지속성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 회합이라는 요건이기 때문에 일시적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회 행태적 요소로서 평화적 집회가 있는데요. 우리가 평화적 집회는 이제 우리가 집회 자유 보면 이제 옥내 집회가 있고 5개 집회 있습니다. 옥내 집회는 패스된 공간이 있죠. 그리고 5개 집회는 이제 바깥에 열린 공간일 텐데 이 집회에 대해서 우리 집회 및 시위 관련 법률에 보면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는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폭력적 집회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법률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 자유 중요한 것은 평화성이라는 거예요. 평화적 집회만을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비폭력적 집회만 허용된다. 폭력적 집회는 안 된다. 그럼 어떤 게 폭력적이냐라는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제 물리적 폭력설과 심리적 폭력설 두 가지가 나죠. 물리적 폭력설. 물리적 폭력설 이거죠. 물리적 폭력은 사람이나 사물함이나 사물에 대한 행위자의 적극적 신체적 영향력 행사를 말합니다. 그쵸? 물리적 폭력, 손괴라든가 아까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방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심리적 폭력은 이거죠. 예전에 저희 대학 다닐 때 그 데모가 많았는데 데모가 있을 때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막 체류탄 날라오고 이래도 계속 뭘 파시는 상인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막 체류탄 날라오기 시작하기 전에 막 두려워서 벌써 짐을 싸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심리적인 폭력의 느낌은 아직 데모도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시는 것 시작하기 해도 상관없다 이런 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심리적인 폭력에 대한 이런 느끼는 점이 다르다는 거죠. 심리적 폭력은 조금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죠. 객관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독일의 이제 연자 시위, 그러니까 도로에 앉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도로에 앉아서 어떤 것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는 연자 시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원자로가 이제 큰 트럭에 실려서 이동하는 것을 자기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그 마을 주민들이 팔짱을 끼고 연자 시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뭐라 그러냐? 교통소통을 방해함으로써 법적인 평을 깨뜨리고 다른 교통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한다 할지라도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 없는 한 평화적 시위로 봐야 된다. 그래서 평화적 시위였다. 집회, 당연히 집회로 보고 평화적 집회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물리적 폭력설, 여기서 폭력으로 보는 것은 물리적 폭력만 폭력이다. 심리적 폭력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집회자유의 집회자유의 주체, 대상, 보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집회자유 주체는요, 집회자유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입니다. 그죠? 반면에 이제 특정한 인적 단체에게 집회자유 주체성을 인정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공무원 단체, 뭐 노동조합,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법인이 집회자유 주체가 될 수 있냐? 법인도 집회자유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당도 집회자유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법인은 보장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회자유 대상 이거죠. 이 집회자유는 평화적인 집회의 경우에 그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기관이 우리 국민의 집회 자유를 침해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집회 자유는 그래서 이 국가에 대한 침입을 막는 건데, 문제는 이제 사인이 이런 어떤 특정한 집회를 다른 사인이 방해를 할 때, 요거는 이제 좀 문제가 되죠. 이런 경우는 이제 정당한 집회이냐 아니냐, 또 뭐 그런 이제 적법한 집회를 개최하고 진행하는데 다른 사인이 방해한다. 그것은 그 개인의 침해 행위는 헌법에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회 자유의 보장 내용. 집회 자유는요, 집회 준비, 조직, 지휘, 참가, 집회 장소, 시간의 선택,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집회를 조직하는데 준비하는데 초대장을 교부하고 홍보하거나 뭐 카톡을 보내거나 집회 장소의 시간 선택을 정하거나 집회 장소의 이동 도착을 위한 집회 장소로부터 벗어나거나 해산하는 것, 집회에 관심 있어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회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견제하는 것, 뭐 이런 것들 다 보장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있죠? 적극적 내용, 집회를 개최하는 것, 집회의 사회 진행하는 자유, 집회 참가, 소극적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자유, 집회에 참가하지 않을 자유,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집회 신고제와 허가제 이런 걸 보겠습니다. 우리 집회는 원래 사전에 국가의 고지나 협력이 필요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시법에 보면 일정한 신고 절차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집시법 제6조에 보면 5개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는 자는 신고서를 5개 집회나 시위를 시작할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고죠. 신고입니다. 5개 집회나 시위 같은 것은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 제출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신고를 한다. 이 신고란 것은 국민의 집회 사실에 대한 설명행위라는 겁니다. 반면에 허가는 뭡니까? 장래 집회에 대한 당의 관청의 승인행위입니다. 승인행위. 그러니까 국가의 집회에 대한 의사를 승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고와 허가는 전혀 다릅니다. 신고는 내가 하겠다라는 거고, 허가는 뭡니까? 승인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만으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지만 그 집시법에 보면 절대적인 금지가 있어요. 뭐예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는 집회는 안 된다는 거죠. 집회 시위에 대한 규제, 시간적, 장소적 제한, 사전 신고제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발적 집회 뭐 이런 게 있어요. 긴급 집회 이런 게 있는데 먼저 우발적 집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집회를 처음 하려고 할 때는 공동의 목적주가 결여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일정한 단순한 회합이 집회로 전환될 수도 있죠. 처음에 계획하지 않게 모였는데 공동의 목적주가 처음엔 결여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순간적인 동기가 형성되어 공동 목적이 발생한 우발적 집회의 경우에도 집회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우발적 집회는 뭐가 없습니까? 주체자가 원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신고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긴급 집회 있죠. 갑자기 연락해서 한꺼번에 긴급하게 모였어요. 긴급 집회. 이건 다수히 급박하고 중대한 사안에서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려고 집회 개최에 준비하지 않고 긴급하게 모였습니다. 긴급 집회의 경우는 주체자가 있어요. 있으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사전 신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긴급 집회는 사전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만 사후 신고는 해야 된다. 이것이 좀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집회의 자유를 설명드렸는데 한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들을 참조하셔서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